진도가 늦죠, 그죠? 참 늦어. 뒤에 가선 잘 나가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것이라 하자. 8번 보시면요, 다음 중 지구단위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 필수사항을 묻고 있잖아. 필수사항. 그러면 지구단위계라는 것이 어느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했잖아. 그래서 자, 이 정도 크기의 공장을 여기다가 개발하려고 해서 한다. 안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세운다. 그러면은 당연히 필수사항으로 이 정도 크기의 공장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건축 용도 제한을 손봐서 공장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이게 건축 용도 제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도 크기가 돼야 되니까 우리 면적과 높이에 관련된 것이 들어가야 되죠. 면적에 관련되어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높이에 관련되어 있는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리고 이게 들어갔을 때 필요한 기반설. 그래서 필요한 기반설이 4번이고요. 2, 3, 5번이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얘기하잖아.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선택이거든요.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9번에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옳지 않은 거. 우리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만 묻고 있죠. 원래는 이 제한 지역에다가 제한 기간까지 알아야 됩니다만, 자, 5가지 제한 지역이 있죠. 1, 2번이 크게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허가를 제한하는 1, 2번이 여기서 물은 건 아니지만 제한 기간은 1회 하나요? 3년 내에서 1회 하나에 3년. 1회 하나에 2년 연장까지 해서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곳은 기관지기, 이렇게 배웠던 거잖아. 그럼 중에 1번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아,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다,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우량누리 등등 보존할 필요가 있어 제한할 때는 요 사유만큼은 어느 지역에서만요? 녹계에서만. 유명하잖아.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둘 중에 하나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데, 이것도 만약에 난이도를 높인다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서 요 말로 들어갔다 그러면 제한사유가 아니에요. 요것만 녹계가 붙으니까요. 녹색 다 귀한다, 그죠? 조수류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곳으로 연결되는. 그 다음에 2번에 개발행위라는 주변의 환경이, 문화재나 주변의 환경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어도 개발행위를 강행하면 이 두 가지가 1회 하나 3년 연장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기관지기 중에 하나가 3, 4번이죠. 3번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기본계획이 깁니다, 이게. 또 관리계획도 들어가잖아, 그죠? 그게 기관이잖아. 광역만 아니지. 그래서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될 경우 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 다음에 지가 4번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얘기하고요. 5번이 그러니까 허가 제한 사유가 아니지. 5번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구역주에서는 지구단위계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둘 다 나름대로 개발할 곳, 개발행위 허가를 통지해서 그 개발에 어울리지 않는 건 막으려고 기관지기 중에 하나. 그래서 아예 5번은 제한 지역이 아니고 지금 기관지기는 최대 5년 3+2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10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 특광시장은 수가 지방주시는 심의를 거쳐서 이게 맞아. 그냥 이게 맞습니다. 자, 우리 국회법에 나오는 얘기 중에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는 것은 관리계획 결정권자지,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대부분 특광시장호수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권자만 시장호수는 따로 있습니다만 보통 특광시장,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잖아. 이건 위치가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개발행위가 지속이 돼서 인구가 늘어났을 때 부족한 기반설 설치와 관련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 두 구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계획과 전혀 상관없으니까 특광시장호수가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쳐. 맞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다른 것들이 왜 틀린지를 보셔야지. 이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관리계획 내용 아니잖아. 3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지방도시군의 심의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주민의 의견을 안 들어요. 이것이 기반설 부담구역과 차이점이라고 했잖아요. 둘 다 특광시장호수가 심의 거치는 건 똑같아. 근데 여긴 반대가 뻔해서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하는데 이거 찬성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일부러 안 된다. 그러나 기반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심의 전에 듣는다. 차이점 중에 하나. 4번은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의 경우에는 기반사를 수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사를 제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높게가 틀렸지. 높게가 어디가 돼야 돼요? 주상공이지. 주상공.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주상공이 됩니다. 이것도 또 높게를 외워놨는데 여기 나왔다 잘 됐다가 아니고 여기서 쓸 게 아니고 여기서는 개발 밀도가 기반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이 심할 정도라면은 주상공밖에 없잖아. 주상공. 주상공이 아닌 곳이 어떻게 이렇게 개발돼? 녹지가 어떻게 이렇게 개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상공이 대상이 됩니다. 5번의 개발도 관리구역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강화한다. 용적률을 50% 강화합니다. 0에서 50% 강화는 건폐율은 손대지 않고 있어요. 용적률을 50% 강화합니다. 그래서 됐고. 자, 11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5년 범위 내에서 0에서 하는 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이용 의무. 그게 안서 그런 거. 자, 여러분, 이용 의무는 이용 의무를 이행하려고 이쪽으로 이사 오세요 그랬죠? 이사 오세요. 이렇게 이사5를 잡았잖아. 그리고 5년짜리가 뭐예요? 현상보존용. 개발이 못해서 우리 현상보존에 현상보존용. 물론 임대사업에 딸린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할 때는 해석상 5년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해석상. 이제 명문상 대표적인 게 현상보존용이고요. 사업에 관련된 거. 사업용, 사업으로 취득했다 4자, 4년, 나머지 2년 이렇게 했던 거, 2, 4, 5 틀 잡는 거. 그러면은 1번에 자기의 거중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취득했어요? 그러면 2년이 돼야지. 2년이 돼야지. 2번에 농업인 등이 그 농업축산업 등을 이용해서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2년이지. 현상보존 아니고 사업 아니니까. 3번이 수용사용할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필요해요? 이게 4년이고. 4번은 공익사업용으로 협약되나 수용된 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업용으로 수용된 자가 그때로부터 3년 내 대체 토지 취득을 얘기하죠. 3년 내 대토로 취득하게 되면 이거 허가받을 수 있죠. 이렇게 대토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2년간 이용해야지. 4년이 아니고 2년간이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개발 이용해가 제한 금지된 토지로서 현상보존 목적 5년짜리죠 이게. 12번에 자, 국계법상 선매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선매. 자, 우리 선매라면 위치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허가 신청이 접수가 됐어요. 그럼 허가권자의 시장소 구청장은 민원 처리하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간 내 보통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게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선매가 들어간다 그랬잖아. 공공지 확보책으로서 선매가 중간에 들어가죠. 그 선매에 대한 얘기예요. 먼저 사는 거. 1번에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인정되는. 아무 토지나 선매할 수는 없어요. 주로 공익사업용 토지가 목적이고 예전에 허가받아 취득했던 것을 허가된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좀 괘씸한 토지 두 가지만 대상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자는 선매 요청이 있더라도 선매 협의에 응해될 의무 없어요. 의무 없어. 단순한 협의 선매. 응? 그쪽에서 공공기관이 협의하자고 했는데 여기 소유자가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안 만나도 상관없어요. 의무 없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3번에 선매시각은 공시지가. 감정가잖아. 감정가. 신청서 기준에 공시지가 감정보다 낮은 경우는 낮은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선매에서는 제일 많이 지금까지 물어본 게 이거예요. 감정가로 한다는 거. 이걸 틀렸다면 역시 발전 가능성은 높은 거. 좀 속은 상하지만 이거 틀렸어요? 혹시 이거 못 찾으신 분 있어요? 눈 피하는 분이 틀렸구만. 자 정리해봐요.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가격 세 가지 가격 나오잖아. 공시지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공시지가는 매수 청구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적이 인정하는 매수 청구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이용 안 되는 제도라고 했잖아요. 가격 올라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수 청구인데 공시지가. 누가 매수 청구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이 선매 가격도 똑같이 공시지가였어요. 둘 다 이용이 안 됐지. 근데 이건 공익사업용 공공목적으로 요거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선매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공공기관에 문제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난 감정가로 나중에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청으로 공시지가, 이것이 선매가 감정가. 둘 다 낮은 거에 대해서 나중으로 한다는 건 똑같고.
자, 그런데 취득가액, 시가 기준으로 취득하는 것 적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이행강제금, 허가제에서 이행강제금 거둘잖아요. 이행강제금. 토지거래에서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 기준으로 걷는 게 특징이에요. 많이 걷어가려고 취득가액이 17호, 10이 뭔데요? 방치, 7이 임대, 5 본인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 5%, 17호. 자, 4번의 시장허수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때로부터 1월 내 선매자를 지정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 제한하는 거 대부분 조차 1월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청이 있을 때부터 선매자를 공공위원회에 지정을 해줘야 돼. 선매자 지정하는 것도 1월 내. 그럼 지정받은 사람 지정받은 때로부터 다시 1월 내에서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하라. 영의 정하기를 15일 내 조건 통지, 30일 내 조서 제출. 이 신청할 때도 1월 내, 매수 청구할 때도 1월 내 하는 거잖아. 에? 그런 틀. 선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대상토를 수용할 수는 없다.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매 절차가 진행되면은 원래 절차인 허가나 불허가 처분 절차는 딱 중단된 상태에서 별도의 선별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협의인데 이게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선매는 끝난 거예요. 선매는 끝났으니까 중단됐던 허가나 불허가 처분 절차를 그대로 즉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괘씸하다고 수용한다, 불허가 처분한다, 다 틀린 얘기를 했잖아. 수용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관련된 건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 아주 고득점 하신 분도 제가 쉬는 시간에 물어보니까 벌써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가서 요약서를 한번 다 봤대요. 그러니까 기억이 탁탁 살아나서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응? 안 하고선 절대 안 나와, 안 하고서는. 안 하고서 점수 잘 받기를 바라면 그게 뭐예요? 도덕심보지 뭐. 그거는 투자를 해야 나와요. 투자를 해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할 때도 뭐 지금 뭐 기억 안 난다고 뭐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도 퀴전에 했던 게, 축약된 자료를 갖고 핵심 자료 가지고 계속 봐서 만약에 시험 일주일 전에 5일 동안에 전 과목 다 보고 이틀 전에 전 과목 한 번 다시 또 보고 일주일에 최소 2번 보고 들어갔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그건 사람 머리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다 기억난다니까. 나의 정상이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9월 10월이 중요한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9월에 걸쳐서 다시 훈련하고 10월에 가서 또 그냥 그야말로 또 10월에 가면 얼마나 돌릴 수 있는데 기억난다니까. 그러면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면 어렵게 나오든 말든, 지금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뭐가 걱정인데.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못하는 게 걱정이지.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해왔어도 10월 때라서 그렇게 예를 들어 일주일 전에 2번을 못 돌린다, 공부 안 해서, 그럼 당연히 떨어져. 그거는. 13번 개발법에 들어갔어요. 개발법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개발법 이제 6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정법 6문제 나오잖아. 개발사업의 틀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이거. 그래서 맨날 수업할 때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거잖아. 떠오릅니까 지금? 안 떠올라요? 떠올라야 돼. 그런 것부터 가장 기초를 항상 중요해야 된다니까. 자, 말로 해봐요. 말로. 뭐부터 나옵니까? 개발계획, 그 다음에 개발구역. 그런데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 나중에 새로 하는 예외 규정 있죠? 녹지나 비도시 등. 그것도 중요하잖아. 잘 물어보잖아. 그리고 시행자로서 공공화 민간 조합, 그 다음에 실시계 인가고시를 통해서 사업신고 따고, 그 다음에 수용사용 방식이 다르면 공급계획 나오고, 환지 방식이 다르면 환지계획 인가고시가 나오고, 시작한 다음에 끝나면 환지 처분, 중간에 공사원이 장기할 때 예정지, 혼용이 있고. 개발법에서는 주로 구역의 지정권자가 대부분 한다. 행정청이라면 환지계획 인가권자인 시장을 하나 빼놓고, 이런 틀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또 개발법에서 처음 할 때 제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은 예외 있다. 그냥 머릿속에서 그려봐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이런 것이 안 떠오른다 그러면 내가 기초를 소홀히 했구나, 반성을 하고 집에 가서 한번 봐요. 식사할 때도. 정비법 보면 정비사업의 틀이 딱 비슷한 게 떠올라야 돼요. 정비사업 미리 해볼까요? 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그 다음에 정비구역, 시행자로서 조합,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통해 사업시행권 땄어요.
그러면 분양통지 및 공고, 신청기간 알려줘서 신청받아서 관리처분이 인가고시, 공사 끝난 다음에 권리이전고시. 정비법은 작으니까 주로 시장은수가 하더라. 정비 기본계획은 특공시장이, 정비구역은 시도지사 대지장, 나머지는 시장은수. 이것도 6가지 정비사업이 착 떠오르면서 이제 준비가 딱 돼 있어야지. 할 때. 그런 기초되는 걸 자주 봐야 돼요. 제가 일부러 안 적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맨날 제가 적을 수 있나?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 안 나면 자꾸 봐서 떠올리고 해야 돼. 자, 13번에 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그런데 우리 1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거는 재생을 시켜 놓을게요. 요거는 제가 도시개발사업 틀 이렇게 딱 잡으면서 할 때 요 옆에 그림 그렸던 거. 자, 우리 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대부분 한다 이렇게 그렸는 거 있잖아요. 지정권자라면은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 국장.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것도 많이 묻죠? 지금 여기서 물은 거는 국장이 하는 거. 혹시 생각나요, 이거? 국장이 지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더 많이 물었잖아.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중앙행정기관 국가와 관련해서 요청한다 그랬잖아. 공공기관장 등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한할 때도 있었고,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 간 협의가 안 될 때도 있어. 긴급한 경우 이런 거 있었잖아. 시장은수 구청장. 요 사람은 지정권자는 아니고 바로 윗 사람인 시도지사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다 이렇게 했던 거. 요청권자. 우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12사람 중에서 제한권자 있잖아요. 제한권자는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자가 제한권자라고 했어요. 제한권자. 그런데 우리 제한권자에서 행정조합을 제외한다는 거. 나머지 사람이죠. 행정청 자체는 요청권자는 지정권자니까 제한을 인정할 필요 없다 그랬고, 조합이라면 조합의 역할 축소. 개발법에서는 제한도 못해요. 공동출자도 못해.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돼. 다른 방식에서는 안 돼. 조합의 역할 축소 중에 하나잖아. 그런데 제한을 할 때 구역 지정을 제한하니까 구역 지정권자에게 제한할 것 같은데 아니고 요청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고 요 사람가 받아서 하는 이런 식의 구조, 그죠? 이때도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만큼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는다는 점에서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 썼던 거잖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우리? 에? 생각이 안 나서? 나게 만들면 되지. 지금부터 나게 만들면 되지. 자, 13번에 옳은 거. 자, 이번에 도시개발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는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자, 이거 공동 지정이 아니고 협의를 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런 논리잖아. 지금 이것은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계획을 세울 때 둘 이상에 관련돼 있다. 공동으로 하는 거 있어요. 그럼 계획 수립으로 끝나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업을 막 쭉 해야 될 사람, 여기라면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뒤에까지 쭉 관련돼 있거든. 아까 환지계 인가 하나 빼놓고는 다 행정청 지정권자가 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라고 해서 처음에 공동으로 지정한다라면 나중에 일을 할 때마다 계속 공동 지정해야 돼. 그러다 협의한다면 못하는 거고 피곤해요. 그래서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협의를 해서 처음에 한 사람을 정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정해진 한 사람이 쭉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도중기 시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데서는 공동 지정이 아니고 협의를 하여 한 사람 정해주라. 그런 쪽으로 나가는 논리잖아요. 이번에 칠학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결정구생으로 본다. 칠학지구 때문에 이렇게 의제가 안 되는 예잖아. 이것도 지금 종합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자, 여러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개발이 돼야 되겠지만 지역상으로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제 안 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미 비도시에 지구단위계 구역이 지정돼 있다. 그거 쓰면 되니까. 또 하나가 취락지구잖아. 취락지구는 농촌에서 낙후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그 정도 간단한 사업이니까 보통 도시개발사업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취락지구에서는 굳이 도시지역 등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했던 거.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전통적으로.
3번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시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는 있지만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있다. 나눌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고 정비법도 마찬가지죠. 4번의 도시개발조합은 구역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 없다니까 맞는 거고 제한권자 아니잖아. 조합. 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도시개발구역에서 관상용 중목을 경작지에 임시 식재할 때는 특공시에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경작지니까. 자, 요거를 말씀드리면은 국교법상 개발행 허가랑 달라요. 국교법상 개발행 허가에서는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었고 지금 여기처럼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서로 비슷하잖아. 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는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막으려고 이렇게 개발행 허가를 통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더 센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임목의 벌채 조림이에요. 식재지, 벌채, 식재지, 나무를 심고 베는 거. 국교법상 개발행위에서는 나무를 심고 베는 것은 난개발이 아니에요. 개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통제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이건 통제 대상이 되죠. 사업에 지장을 주니까. 예를 들어 나무를 식재를 했다. 보상해줘야 된다 그랬죠. 사업비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원칙이 중목의 벌채와 식재는 허가 대상인데 관상용 중목을 임시식재하는 건 가벼운 것이죠. 임시식재라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임시식재를 하더라도 다시 경작지에서 심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원칙의 예외의 예외 이렇게 나가는 거지. 자, 우리 경작지는 그 관상용을 임시식재 용도로 원래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임시식재를 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줘야 돼서 경작지에서 심는 거죠. 경작지가 빠지면 할 필요 없지. 경작지니까 허가 대상이 되는 거 많이 나왔던 거죠. 이것도 14번에 개발법령상 공공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중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이게 정비법상 대행과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 정비법에서는 전체 대행이잖아. 민간인이 못하는 것을 민간인이 해야 되는 것을 민간인이 못할 때 공공이 대행해 주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개발법에서는 지금 여기처럼 공공시행자가 하는데 일부만 민간 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시행자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하는데 민간인이 잘하는 부분을 민간에게 대행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취지가 이렇게 달라요. 그 업무가 아닌 것. 2, 3, 4, 5번이 그 업무예요. 다 나머지는 없어요. 5번, 1번이 답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2번의 실시 설계는 아니 설계는 누가 잘해요? 지방공사 직원들이 잘합니까? 민간 건축 설계사가 잘해. 그러니까 민간에 맡기는 게 적합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설계. 그 다음에 3번의 부지조성공사나 기반시설 공사도 공공연히 직접 어디 합니까? 민간 건설업자가 전문가지. 공사에 대한 거 맡길 수 있는 게 편해. 그리고 3번의 조성체제 분양 업무도 목에 어깨에 힘주는 그런 공공이나 잘하는 게 아니고 상냥한 민간인이 잘한다 그랬잖아. 분양 업무. 그죠? 이게 다예요. 이게. 그래서 1번이 토지 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아니면 뭐 이주대책 막 이런 거 그런 것은 공공이 잘하는 업무예요. 요거는 오히려 민간인이 공공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야. 공공위탁 업무입니다. 이게 공공에게. 자, 우리 토지를 매수하는 거 얼마나 피곤한데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 손실보상? 이거 뭐 더 받으려고 난리 납니다. 이주대책. 새로 땅을 수용을 해서 이주대책 세워줘야 되죠. 이런 업무는 공공기관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업무잖아요. 이거는. 아까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15번의 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뭐냐? 자, 우리 총회 권한 중에서 총회에서만 하는 총회 정권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걸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죠. 특히 여기랑 문제랑 상관없지만 우리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는 특징이 있어요. 도시개발 대의원회는 개발조합, 정비조합 전체 중에서 유일한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요거 대의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특징이잖아. 유일한 임의기관. 몇 명 이상, 조합은 몇 명 이상일 때? 조합은 100명, 50명 이상일 때.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정비조합의 대의원회는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고. 개발법상 대의원회는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고. 지금 이건 지금 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2, 3, 4회 나머지 3회 중에서 꼭 나오겠지 이런 것들이. 자꾸 기억을 되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총회 정권사항이죠. 1번 정관의 변경, 중요한 거 5가지. 약속을 바꾸는 것이니까 총회에서만 하라. 2번 실시. 답이 2번이 되는 게 이게 대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3번에 환지객 나오는데 그럼 2번의 계획 중에서는 실시객 말고 총회 정권사항에서는 개발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계획이. 그러니까 우리 조합이 할 때는 3가지 계획이 있어요. 맨 앞에 개발계획이 있고, 나중에 사업시행권 따기 위한 실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환지계획, 이렇게 3가지 계획이 있잖아. 그런데 조합원 총회를 구성하는 조합원 개개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을 것에 대한 계획인 환지계획이 제일 중요해요. 환지계획은 항상 총회 정권사항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실시계획을 조합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은 계획으로 개발법 만드는 사람들은 판단한 거예요. 조합원 자체가 실시할 사람이 아니고 실시할 사람인 시행자 입장에서 중요한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계획까지가 총회 정권사항에 들어가고 3가지 중에 실시계획은 아니다. 그래서 답이 실시계획이 되는 것이고, 임원의 선임이 임원의 선임, 조합장 이사감사 뽑는 거 선임까지입니다. 임원의 해임아니고 대의원 선임 해임아니에요. 참고로 정비법에서는 총회 정권사항이 훨씬 다양해. 주로 개발법에서 문제를 내지 정부에서는 잘 안 내는데, 요것만 놓고 보면요, 개발법에서는 임원의 선임만 총회 정권사항이지만 정비법에서 총회 정권사항은 임원의 선임 해임, 대의원 선임 회의까지 다 들어가거든 거기는. 자, 이번에 조합의 합병 해산, 조합의 존립에 대한 얘기니까 총회 정권사항이 되죠. 요 5가지야. 16번에 도시발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에서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행정적인 시행제에 하나요? 수용사용자가 있다. 자, 수용사용권 자체는 모든 시행자의 권한이죠. 행정시행 아닌 시행자도 수용사용권은 있어야 돼. 그래야 수용사용 자체를 할 수가 있죠. 요거랑 헷갈리지 말아야 돼. 2번과 착각하면 안 돼요. 민간인도 수용사용권은 가지지만 그 수용사용권을 행사할 때 차별을 받는 거지. 민간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라면 민간인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공공이라고 해서 바꿔내는 것도 많이 바꿔내요. 우리 토지 소유자, 즉 민간인이라면은 수용 사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 그런데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가 아니고 직접 소유하라는 게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소유자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직접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라는 점에서 엄청난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 총수 2분의 1은 맞고요. 그래서 이것이 숫자는 일반 동의랑 똑같지만 예외가 되는 게 그 점이 직접 소유하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했잖아. 그걸 바꾸게 낸 거고, 3번의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공토법을 우선 적용한다. 우선 적용이 틀린 거죠. 지금 이 개발법에서 수용 사용에 대한 특례 따로 규정된 게 있으면 이걸 먼저 적용을 하고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토법 준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선한다면 이것부터 적용하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우선 적용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이 수용 사용의 대상에 대한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공토법에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이게 맞게 돼 있는데 이것이 다른 4가지 수용 사용 중에서 이게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잖아. 다른 데서는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를 다른 법에서는 사업 시행권을 따는 때라 그랬죠. 사업 시행권을 각각 법에서 따는 때야. 이름은 약간 달라질 수 있어도, 그러면 개발법에서는 실시계 고시가 있어야 사업시행권을 따잖아요. 그런데 실시계 고시가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여기서는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가 아니고 수용사용의 세부 목록 고시, 이거는 맨 앞에 계획인 개발계획 내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특이한 거라고. 이 취지는 제가 다른 법에 의한 수용사용은 개별적인 토지를 수용사용할 뿐인데 우리 도시개발법상 수용사용은 하나의 신도시가 발달이 크게 전체를 다 수용상을 아주 큰 방식으로서의 수용상을 얘기하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런데 개발계획에서부터 사업이 진행될수록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한가하게 그냥 실시계 고시간 때를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게 되면 보상금이 너무 막대해져. 안 그래도 많은 걸 수용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구역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무엇을 수용 사용할지 세부 목록을 딱 고시하는 순간에 바로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봐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가격이 좀 더 낮은 상태에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것만.
5번에 재결 신청한 사업인정 고지를 받은 때도 1년 아니죠. 1년 하면 다 틀리지. 여기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서 어디서나 다 사업 시행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 1년이 틀린 거죠. 17번에 환직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비행정청의 시행자가 환직을 작성한 때는 시장수재 인가, 요게 유명한 시장수재 인가, 환직의 인가를 얘기하죠. 요것만 시장은수 구청장이잖아. 다른 건 다 구역시정권자고. 요것도 앞에 비행정청의 시행자가 하는 것은 행정청의 시행자라면 자기 인가 안 받으니까 비행정청이 이렇게 적어놨을 뿐이고요. 2번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의가 있으면 당해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 부지정을 얘기하죠. 가만히 있으면 환지 받아요. 그런데 환지 안 받을 사람, 소유자의 신청 동의가 있어야 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 경우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등을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이게 틀린 거지. 이게 뒤가 틀린 거예요. 임차권자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때는 소유자 외의 다른 권리자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입체환지랑 구별하셔야 된다 그랬죠. 입체환지는 땅이 부족해서 땅 대신에 건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 주는 게 입체환지인데, 입체환지 할 때는 소유자 신청만으로 충분하지 임차권자 등의 동의는 일부로 안 받는다 그랬잖아. 반대가 뻔해서. 땅에 대해서 임차권 행사하는 사람에게 입체환지 건물 주겠다, 직업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받는, 그거랑 구별하셔야 되고. 3번에 종전투지가 과소 토지예요. 너무 작아? 그럼 적정 규모대로 환지를 늘리거나 증환지하거나 환지돼서 아예 제외할 수 있다. 이게 직권에 직권에 환지 부지정이죠. 그럼 미리 청산해 주는 거. 반대로 너무 넓어요. 그러면 환지를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어떻게 바꿔내겠어요? 안 된다면 틀리겠지만. 4번에 환지계획은 종전에 투자한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의 수리, 이용사,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합리적으로 정하라. 7가지는 다 고려하라. 제대로 평가하려고. 나중에 정비법상 관리 처분 계획에서는 면적, 이용사항, 환경 3가지만 고려. 여기는 7가지 다 고려하는 거 맞습니다. 5번의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발구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우리 가격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시행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심의를 거쳐서. 그런데 그에 앞서 심의 전에 명의자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라. 공인평가기관이 감정평가업자죠.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는 감정평가를 하되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시행자가 결정하는 구조예요. 수용사용방식이랑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수용사용방식에서는 조성토지가 있고 원형지 두 땅이 있는데, 조성토지랑 일반에 주는 것이라 가격 평가할 때 감정가격. 원형지는 감정가 쓰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협의해서 정하는. 주로 원형지는 특정인에게 주로 수익계약으로 주는 것이라 그 두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그런데 환지에서는 시행자가 정한다는 게 특징이잖아. 환지는 수용사용 방식보다는 토지나 조합이 좀 더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시행자가 정하라. 이런 식으로 달라요. 평가하는 것이 서로. 18번의 개발법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중 비례율이 얼마냐? 비례율도 그냥 말 그대로 분석하면 돼. 비례율. 여러분, 비례율. 자, 우리 환지 방식 평가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면적식이에요. 근데 평가식으로 하는 게 종전의 토지 쭉 평가를 해서 가격 측정하고, 줄땅 환지 평가하고 추산액이지만 평가식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비례율은, 자, 여러분, 환지 전에, 종전에 부동산에 평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종전의 토지 부동산 다 평가를 했어요. 지금 요거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해서 새롭게 조성된 부동산의 평가액이 있겠죠? 지금 요걸 투입해서 요게 나왔잖아. 그러면서 기본적인 개념이, 비례율이라는 것은 사업 시행 후에 생긴 이 결과물이 종전에 투입된 것에 얼마나 비례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투입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투입된 거 분모, 나온 거 분자, 이게 비례율이거든요. 요걸 투입해서 얼마가 나왔느냐, 다른 얘기를 하면 요것이 나온 것이 투입된 것에 얼마나 비례하느냐, 분모분의 분자. 그런데 요거 만든 것이 거저 얻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만든 거 아니야? 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들어갔겠죠? 그럼 사업비는 빼줘야지. 그래야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이 원리, 그냥 이 원리.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 사업의 이제 그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평가시고라니까 종전에 사업전에 부동산 전체 평가 요걸 투입을 해서 요게 새로 생긴 게 만들어졌으니까 요것분에 요것이 되는데 사업비를 여기서 빼줘야지. 요걸 투입해서 여기 만들어. 그러면은 거기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앞으로 조성되는 토지원화재 평가 이게 나온 가치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 들어가야지 100억. 그다음에 두 번째 환지전 토지원화 처리에 대한 평가의 합계는 환지전 개발사업 전이죠. 이게 40억이 되는 거죠. 사업비가 20억이니까 이걸 20억을 빼줘야 되겠네 여기서. 그러면 100억 빼기 20억 80억을 40억으로 나눴잖아. 비례율 200%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된 거지 이 정도면은. 예? 사업이 19번에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정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사업의 시행 방식에 따라 일정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다음 정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우리 아까 정비법 제가 틀을 잡아드렸는데 정비구역은요 도시개발구역과 달리 지구단위의 구역으로 의제되는 게 원칙이에요. 용도지역 하나는 의제를 안 되잖아. 도시로 의제할 필요는 없죠. 이미 여기는 옛날에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옛날에 개발된 곳을 정비하는 것이라 이미 도시지역이라. 그죠? 그래서 원래는 지구단위 구역으로 의제되지 용도지역은 의제가 안 되는데 이건 달동네에 대한 특례잖아. 주거환경 개선구역 달동네에 대한 특례입니다. 그래서 달동네에서는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 중에 어느 것 하나로 의제를 해서 그 수준에 맞춰 개발해주는 논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보통 생각할 때 보통은 주거지 중에 정확히 중간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초라해서도 안 되잖아. 중간이 어디예요? 이종일반이지. 이종일반. 이 주거지역 중에 전용 일반 준에서 일반이 중간이고 일반이 다시 1, 2, 3쪽으로 나눠지니까 이종일반이 정확히 중간이잖아. 그래서 이종일반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삼종일반으로 의지되는 거, 더 좋은 준주거 이렇게 의지되는 걸 구별했잖아. 그리고 제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5가지 방식을 다 쓰는 게 특징이죠. 달동네라 건물 주려고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 쓸 수가 있고 건물 말고 땅을 줄 때는 환지 방식,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반쪽짜리, 가장 무서운 수용 방식, 섞어 쓰는 혼용. 또 혼용은 섞어 쓰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논외고 나머지 각각 하나씩 중에서 보통은 이제 이종일반으로 보시면 되되,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한 방식이 이종일반이고 주택 주는 방식은 주택을 좀 더 짓기 위해서 좀 더 난 삼종일반으로 의지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반쪽짜리는 이종일반이고 환지도 주택 주는 것보다는 간단한 방식이죠. 주택 안 주는 환지가 이종일반이 되지. 주택 주는 방식이 2가지가 있잖아. 관리처분에 주는 방식 당연히 주택이고 또 제일 무서운 수용 방식도 수용한 다음에 거기다 주택을 건설해서 우선 공급하는 그게 3종일반이 되고요. 이렇게 주택을 주는 이 관리처분계획과 수용 방식 중에서 주택 중에서도 임대주택,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막 200세대 대규모로 공급한다. 요거 장려를 위해서 제일 큰 혜택 주는 준주거, 그렇게 우리가 정리했던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1번의 시행자가 정비위원회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해주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이 반쪽짜리죠. 그러니까 이종일반. 2번에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이니까 이종일반인데, 3번이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를 토지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 수용 방식 길지만 수용 방식을 얘기해요. 이것이 3종일반이 돼야 해서 틀린 거죠. 4번은 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주는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 3종일반이 되고, 5번은 위 3, 4, 즉 주택 주는 걸 전제로 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려는 경우로서 뭐예요? 준주거 제일 좋은 혜택 주는 거,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자, 20번은 정비사업 관련된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야, 첫 시간에 그냥 7문제 딱 풀었는데 지금 벌써 두 번째 시간에는 13문제째를 풀고 있죠. 이렇게 속도가 달라. 20번에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이게 재건축 안전진단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안전진단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이 재건축 수립할지 말지와 관련해서, 재건축 사업 시행을 할지 말지와 관련해서,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해서. 자, 1번이 재건축 사업 시행을 결정한 때로부터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아니에요. 10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안전진단 실시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금년에 신설된 사유인 안전사고 방지랑 관련된 사유잖아요. 자, 재건축을 결정을 했어요. 결정하기 전에도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왜 결정을 했어요? 그럼 결정해서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에 아직 사업시행 인가도 통과를 못했대요. 10년 동안 사업시행권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10년. 두 번째는 요청할 때지. 요청할 때. 이건 재건축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이제 요청할 때인데, 요청할 때는 여러 가지 5가지 사유가 있지만 동요건만 하시면 돼요. 요청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10분의 1. 사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여기 안 넣어놨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예를 들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오면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도 하잖아요. 1, 2번 잘 보라고. 그리고 시장은수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어요. 그럼 요청일부터 30일 내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 요청인에 통보하라. 자, 요청이 한 경우는 시장은수가 실시 여부를 30일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라. 자, 제가 주민에 관련된 거 대부분 60일인데 그 중에 특이한 거 대표적인 게 30일짜리 45일짜리 30일짜리가 이거잖아.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실시 여부 통보가 30일입니다 45일짜리가 관리계획에서 주민 제안할 때 45일, 대부분 60일. 그 중에 하나. 4번의 시장은수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수립이나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수. 요거는 시장은수를 시도지사로 바꾸면 틀려요. 정비법이잖아. 정비법은 주로 시장은수가 한다 그랬잖아. 근데 재건축 기출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꾸 시장은수가 하는 일을 시도지사로 바꿔서 정중 냈기 때문에 여긴 맞게 돼 있어. 시장은수가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단 결과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죠.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시장은수가 최종 결정을 하지만 시장은수가 최종 결정하고 나서는 바로 윗사람에게 통지받는 규정이 있잖아. 그래서 시장은수가 결정하고 나서는 바로 윗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보내고 보고를 하고, 그럼 시도지사가 다 검토를 해서 문제 있다, 이 결정이 문제 있다 판단하더라도 우리 공법에서는 결정한 사람이 취소도 해야 된다. 시도지사가 직접 취소할 수 있다 그럼 틀리죠? 취소를 시장은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래야지.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안전진단 할 때 구체적으로 안전진단은 어디를 대상으로 실시하느냐.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이죠. 주택단지 안에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설까지 있어요. 그거를 다 해야 돼. 바깥에 있는 단독주택은 필요 없어요. 옛날엔 공동주택만, 지금 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5번 하면 뭐 다른 것도 이제 할 것도 없죠. 5번에 요청이 한 안전진단의 경우는 그 비용의 전부 일부를 요청한 자가 부담해야 된다. 자, 우리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 게 원칙? 시장은수가 하는 게 원칙. 그러나 요청한 자에게 전부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틀린 거죠. 그래서 21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시공자, 우리 건설업자나 등자, 민간인을 시공자로 선정할 때 얘기입니다. 선정 시기와 방법에 관련됩니다. 틀린 거. 주로 민간 시행자가 민간 시공자 선정할 때 부정여지 때문에 시기와 방법 중 하나를 통제하는. 1번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 선정해야 된다. 자, 민간인 중에서도 그래도 조합은 단체가 되면 좀 더 믿어주죠. 선정 시기는 설립인가 받은 후가 됩니다. 만약에 설립인가도 받기 전이면은 조합의 형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설립인가 받고 나서 선정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시기 통제 안 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시기를 통제 안 하다 보니까 방법을 통제하는 게 4번 얘기죠. 4번을 먼저 보시면 조합이 총회에서 국장이 정하는 경지임찰 방법으로 선정하라.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정 못해요. 국장이 정해주는 경지임찰 방법으로만 선정하게 돼 있어. 물론 조합원이 100명이야 작다르면 작으니까 정관으로 알아서 하라 이렇게 예외가 있지만, 그래서 이건 방법을 통제하는 거잖아. 시기를 통제하는 대신에. 그럼 2번 얘기는 도시환경 정비사를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죠. 도시환경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하는 것은 도시환경 정비사밖에 없고, 이렇게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선정하라. 시기를 강력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혹시 개인이기 때문에 사업시행권도 못 딸까봐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즉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에 선정하라. 이 시기, 이렇게 시기를 강력히 통제하니까 5번처럼 토지등 소유자 할 때는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이 정하는 것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1, 2, 4, 4, 5번이 다 맞는 거예요. 3번은 그런데 시장운수, 주택공사 등의 시행자가 공공이죠. 우리 공공시행자가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됐다. 공공을 원래 믿어주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에 선정하라. 시행자로 지정되자마자 선정하라. 방법 얘기도 없으니까 시기 방법 통제 안 하는 것이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때 주민대표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시행자를 추천을 했다. 추천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경쟁입찰로 공정에 추천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지정해서는 안 되고 추천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받는다. 할 수 있다 안 하고 이때는 선정한 자를 지정해 줘야만 돼요. 할 수 있다는 거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고 22번요. 이거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22번은